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40대 남성입니다. 평생 건설 현장을 따라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며 살아온 사람이라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들 곁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았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런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도 충격적인 며칠간의 기록입니다. 어렵게 꺼내놓는 이야기인 만큼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일이 있을 무렵 저는 중국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중견 건설사 해외 사업부에서 일하다 보니 해외 출장이 잦았어요. 한창 바쁠 때는 1년의 절반을 외국 땅에서 보내는 것도 예사였죠. 그날도 어김없이 공사 일정에 쫓기며 석 달째 타지에서 먹고 자며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낯선 나라의 숙소에서 눈을 뜨고 종일 현장 먼지를 뒤집어 쓰다 해가 지면 다시 숙소로 돌아오는 단조로운 하루하루였어요. 그래도 그 고단함을 견디게 해준 건 한국에 돌아갈 저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에게 단란한 가정은 사치라는 생각으로 사별 후 쭉 혼자 지내다 늦은 나이에 새 인연을 만나 다시 가정을 꾸린 게 불과 이태 전이었어요. 동생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었는데 상대도 저처럼 먼저 배우자를 떠나보낸 사람이라 서로의 아픔과 배우자의 빈자리가 어떤 것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헤아릴 수 있는 사이였죠. 처음 얼굴을 마주하던 날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나네요. 저는 화려하게 사는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서로 의지하면서 오래도록 같이 늙어가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담담한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마흔을 갓 넘긴 나이에도 어딘가 나이보다 훨씬 차분하고 강인한 구석이 있는 사람 같더라고요. 역시나 알면 알수록 아내는 욕심부리지 않고 큰 소리 내는 법도 없이 매사에 조용조용 제 할 일을 해내는 사람이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푹 빠져 늦은 나이에 그만한 인연을 만난 게 분에 넘치는 행운이라 여겼습니다. 주변에서도 외롭게 살던 저의 새 출발을 축하해줬어요. 저녁에 불 꺼진 빈집으로 돌아오는 적막함과 외로움도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며 아내와 함께 서로의 여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자고 약속했습니다. 비록 제가 잦은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때가 많았지만 아내는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았어요. 아내도 작은 옷가게를 꾸리고 살림하며 쉴 틈 없이 지냈거든요. 그렇게 정신없이 사는 와중에도 아내가 단 한 가지만큼은 잊지 않고 챙기는 게 있었어요. 바로 홀로 계신 시어머니를 살피는 일이었죠. 아내는 제가 외국에 나갈 때마다 말하기도 전에 먼저 이런 말을 건네오곤 했습니다. 당신 없는 동안 어머님은 내가 잘 챙기고 있을 테니까 당신은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서 일이나 잘하고 와. 알았지?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객지에 나갈 때마다 연로한 어머니를 장시간 찾아뵙지 못하는 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다른 형제라고는 여동생 하나뿐인데 일 때문에 멀리 지방에 살고 있어 여동생도 어머니와 자주 왕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친자식들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어머니를 재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내가 살뜰히 들여다봐 준다는 게 너무나 고맙고 또 한편으론 미안했습니다. 제가 출장 중에 전화를 걸어보면 아내는 매일 이른 저녁에 서둘러 가게를 닫고 장에 들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찬거리를 사가지고 저녁상을 차렸어요. 혹시라도 병원 갈 일이 생기면 만사를 제쳐두고 어머니 병원부터 챙겼죠. 먼 타국에서 그런 집안 사정을 확인할 때면 저는 늦게나마 참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속으로 몇 번이나 하늘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도 그런 새 며느리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예, 우리 며느리가 어찌나 싹싹한지 같이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한다. 늙음하게 며느리 복이 터진 것 같아. 내가 아들 하나 있는 거 호라비로 나이 드는 거 보면서 얼마나 속을 끓였는데
이런 인연을 만나려고 그랬구나 싶다니까. 전화기 너머로 신이 나서 그런 말씀을 건네실 때마다 얼마나 뿌듯하고 안심이 됐는지 몰라요. 젊어서 홀로 되어 두 남매를 키워내느라 갖은 고생 다하신 어머니가 뒤늦게 며느리 수발받으며 편안한 노년을 보내시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앞으론 우리 집안에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어머니의 모습이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지는 일이 많았어요. 했던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시고 방금 드신 끼니조차 기억하지 못하셨죠. 한 번은 해외에서 영상통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엉뚱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네가 누구라고 했지? 엄마 왜 그래요? 나 하나뿐인 엄마 아들이잖아요. 우리 집 장남. 아닌데. 우리 아들은 아직 군대에서 안 왔는데. 제가 제대한 지가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말입니다. 전 애써 웃으며 받아 넘겼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연세 탓이려니. 누구나 나이 들면 그런 거라고 생각하던 저는 그제야 덜컥 겁이 나 부랴부랴 병원을 찾았죠. 갖가지 검사를 한 뒤에 의사는 조심스럽게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저 먹고 살기 바빠 고생만 하신 어머니의 정신이 깜빡깜빡하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무력감과 자괴감이 그렇게 사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뜩이나 정신이 흐려지신 어머니가 갑작스레 탈장으로 응급수술까지 받게 되셨어요. 수술 자체는 크게 위험한 게 아니라 무사히 끝났지만 수술 후에 사람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며 심각한 선망 증세까지 겪게 되셨습니다. 그러더니 그날 이후로 기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셨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앉는 것조차 버거워하시는 어머니를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죠. 그 무렵 저는 또 한 달간의 출장이 잡혀 출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마음이 더욱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출장하기 전날 밤 고민 끝에 아내와 마주 앉아 어렵게 이런 말을 꺼냈어요. 여보, 아무래도 엄마를 저대로 혼자 두는 건 안 될 일 같아. 나는 또 나가야 하고 당신 혼자 매일 들여다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하지 마. 안 그래도 지금 간병인 알아보고 있으니까. 뭐? 간병인? 응. 계속은 아니더라도 당분간 기력 찾으실 때까지만이라도 상주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알아보던 참이었어. 내가 일 끝나고 가는 건 오후에 잠깐이라 나 시간이 너무 걱정되더라고. 마침 경력도 많고 인상도 괜찮은 사람 하나 만나보기로 했으니까 기다려봐. 전 그런 아내의 말에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당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고마워 정말. 고맙긴. 맘 같아서는 내가 가게 접고 돌봐드리고 싶은데 나도 힘들게 만든 단골도 많고 오래 해온 일이라 관두려니 쉽지가 않네. 그런 아내의 말에 제가 펄쩍 뛰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당연히 그건 안 될 말이지. 당신도 당신 일이 중요한데 이만큼 신경 써준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워. 내가 이제야 좀 맘 편히 떠날 수 있겠다. 그러면서 활짝 웃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내 덕에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고 출장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만나보니 아내가 여기저기 수소문에 구한 간병인은 손끝이 야무지고 맑기도 밝아 보였어요. 어머니도 차츰 그 간병인에게 마음을 붙이고 의지하시는 눈치였고요. 그래도 아내는 시어머니 수발을 아예 남한테만 다 맡겨놓진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어머니 댁으로 찾아가 손수 살림을 챙기고 입맛에 맞는 밑반찬과 국을 해서 날랐죠. 여보, 어머님 오늘은 밥도 한 그릇 다 비우셨어. 내일은 전복죽을 좀 해다 드릴까 하니까 당신은 여기 걱정하지 말고 일이나 잘 마치고 와. 제가 해외에 나갈 때마다 그렇게 안부를 전해주니 멀리서나마 안심이 되고 든든하더라고요. 어머니 곁엔 야무진 간병인이 있고 아내가 수시로 들여다보고 있으니 무슨 큰 탈이야 나겠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무탈한 하루가 흐르고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저녁을 맞았죠. 헌데
고된 현장 일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막 씻으려던 참에 주머니 속에 넣어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당연히 아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화면에 뜬 이름을 보니 여동생이었어요. 평소 그리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었던 터라 전화를 받기도 전에 괜히 긴장이 되더군요. 그런데 제가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여동생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귓가를 때렸습니다. 오빠, 엄마가 위독하셔. 빨리 들어와야 할 것 같아. 순간 머릿속이 텅 비어버리는 기분이었어요. 위독하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머리로는 알아들었으면서도 가슴은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위독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셨잖아. 나도 자세한 건 잘 몰라. 화장실에서 넘어지셨다는데 머리를 많이 다치셨나 봐. 일단 빨리 들어와. 오빠 지금 시간이 없어. 여동생은 말끝을 채 맺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화장실에서 넘어지셨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게 제 어머니 얘기가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고 경황이 없어 뭐라고 더 묻지도 못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빨리 돌아갈 수 있는 항공편부터 알아봤죠. 다행히 이튿날 새벽 비행기에 자리 하나가 남아있더군요. 저는 짐을 챙기는 둥 마는 둥 가방에 마구 쑤셔 넣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제발 무사하셔야 하는데 내가 도착할 때까지만이라도 버텨주셔야 해요, 엄마. 그렇게 빌고 또 빌었죠. 그러다 문득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챙겨온 사람이 바로 아내였으니 지금 무슨 상황인지 그 사람이라면 소상히 알고 있을 게 분명했죠. 저는 곧장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신호음만 하염없이 이어질 뿐 아내는 좀처럼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을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애타는 제 마음은 모른 채 야속한 기계음만 들려왔죠. 평소 같으면 베리채 두세 번 울리기도 전에 봤던 사람이 하필 그런 순간에 연락이 닿지 않으니 마음이 자꾸만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지? 엄마 상태가 진짜 심각하신 건가? 저는 연락이 안 되는 아내 때문에 마음이 더 불안해졌어요. 아무리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해도 자꾸 최악의 경우만 상상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제가 견디려면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했어요. 어머니가 위독하시니 아내도 경황이 없을 것이고 이런저런 처치를 하느라 바쁜 건 그래도 아직 어머니에게 희망이 있어서 그런 거라며 애써 저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손쓸 수조차 없이 안 좋은 상태라면 분명히 아내가 저에게 먼저 연락해 왔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직접 한국으로 날아와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가슴 밑바닥에 자리 잡은 불안이 좀처럼 가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피가 마르는 몇 시간을 보내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저는 몇 번이나 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문자도 남겨봤어요. 여보, 어머니 상태는 어떤 거야? 나 지금 들어가니까 연락 좀 줘. 하지만 답장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동생에게도 전화를 걸었는데 이번엔 동생조차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답답한 마음을 아는 채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날아오는 그 길고 긴 시간 내내 좁은 좌석에 앉아 두 손을 맞잡은 채 눈을 감고 기도했죠. 그러는 동안 머릿속에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에 파도가 이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비행을 견딘 끝에 마침내 인천공항에 내린 저는 입국장을 빠져나오기가 무섭게 다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지 않더군요. 여동생에게 걸어보니 이번엔 신호가 가자마자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곡소리 같은 게 뒤섞인 어수선한 소리가 먼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뒤로 동생이 흐느끼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오빠, 지금 어디야?
나 방금 인천공항 도착했어. 엄마는? 엄마 어느 병원에 계셔? 내가 지금 바로 갈게. 그런데 여동생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짧은 침묵이 저를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오빠, 입원실 말고 그냥 바로 장례식장으로 와. 엄마 돌아가셨어. 순간 정신이 아득해오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마터면 공항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죠. 장례식장이라니.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 그 몇 시간 사이에 어머니가 끝내 세상을 등지셨다는 얘기였습니다. 장남이라는 게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뒤늦게야 나타났다는 게 저 스스로도 용납이 되지 않더군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택시 뒷자리에 몸을 실은 채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눈물만 쏟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도 멀쩡히 통화하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나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도 머릿속 한편에서는 자꾸만 아내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이런 큰일이 났는데도 어째서 연락 한 통이 없는 건지,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 건지, 당연히 여동생 곁에서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 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뭔지 모를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택시에서 내려 황급히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영정사진 속에서 밝은 미소를 머금은 채 절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자랑을 하시던 분이 이제 한 줌의 제가 되어 떠나셔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슬픔이 밀려왔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다시는 그 인자한 미소를 볼 수 없다는 상실감도 한꺼번에 덮쳐와 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을 흐느껴야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다른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더군요. 엄마 미안해요. 장남이라는 게 객지로만 떠돌다가 정작 마지막 가시는 길도 못 지켜드렸네요. 이 못난 아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갑자기 떠나셨어요? 목구멍이 꽉 막혀 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아 그렇게 가슴속으로만 외치며 오열해야 했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에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사신 게 저희 어머니셨어요. 그런데 이제야 겨우 새 며느리 드리고 한숨 돌리시나 했더니 그 짧은 평안조차 누리지 못하고 황망하게 떠나셨다는 생각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향냄새가 자욱한 빈소에서 저는 그렇게 한동안 일어설 줄 모르고 어깨를 들썩이며 어린아이처럼 울고 또 울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주위를 둘러볼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어요. 빈소가 너무 휑하고 상주 자리에도 여동생 혼자 넋이 나간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당연히 있어야 할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제 아내였죠. 저는 우느라 가쁜 숨을 몰아쉬며 동생을 향해 물었습니다. 미경이는? 새언니는 어딨어? 제가 묻자 동생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게 나도 잘 모르겠어, 오빠. 엄마 돌아가시기 전까진 분명 옆에 있었는데 임종 확인하자마자 갑자기 언니가 안 보이는 거야. 어제까지는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말도 잘 못하길래 내가 오빠한테 대신 연락한 건데 엄마 위독하시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져서 전화도 안 받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 혼자 빈소 마련하는 절차 알아보고 오빠만 기다리고 있었어. 저는 그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그토록 정성껏 모시던 아내가 하필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순간에 자리를 비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순간 퍼뜩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 너희 새언니 엄마 돌아가신 충격으로 어디서 쓰러져 있는 건 아닐까? 제가 덜컥 겁이 나서 묻는 말에 동생이 어정쩡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글쎄, 처음엔 나도 무슨 일 있나 싶어서 걱정했는데 병원에 있던 사람이 굳이 혼자 나가서 쓰러진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고. 그러면서 말끝을 흐리더군요.
저는 그 태도가 어쩐지 마음에 걸렸지만 그저 아내가 무탈하기만을 바라며 일단 장례 절차를 진행해야 했어요. 빈소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둘이나 자리를 비웠으니 조문객을 맞는 일도 여동생 혼자 감당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저는 뒤늦게 상조 안장을 두르고 그제야 어머니가 어쩌다 그 지경이 되셨는지 차근차근 물었죠. 근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되신 건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밥도 한 그릇을 다 비우셨다는 분이라고. 제가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이자 여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그날의 일을 천천히 들려줬습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지셨대.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히셔서 뇌출혈이 왔다고 하더라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손쓸 도리가 없었대. 뇌출혈이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또 눈물이 흘러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정신이 온전지 못한 데다 기력까지 쇠하신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다치셨다니.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길까봐 간병인까지 붙여드렸는데 어쩌다 사달이 났나 싶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병원엔 누가 모시고 온 거야? 간병인? 그 사람은 뭘 하고 있었길래 엄마가 화장실에서 넘어지동 몰랐다는 거야? 아니, 병원에는 새언니가 모시고 왔어. 간병인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루만 휴가를 달라고 해서 그러라고 했다던데? 그러고 나서 저녁 차려드리려고 집에 갔더니 엄마가 화장실에 쓰러져 계셨대. 뭐? 그럼 엄마를 처음 발견한 게 미경이란 말이야? 응, 그렇지. 그때부터 뭔지 모를 불안감이 다시 스멀스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이 제 가슴에 또 다른 의심의 불씨를 떨어뜨렸어요. 오빠, 나 이런 말하기 정말 조심스러운데 아무래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게 무슨 말이야? 똑바로 얘기해봐. 하지만 여동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나한테 전화하셨어. 그런데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 누가 자꾸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것 같다고, 자기 돈이 자꾸 줄어든다고 하시는 거야. 뭐? 통장에서 돈을 빼가다니 누가 그런 짓을 한다는 거야? 전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어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여동생이 어렵게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가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니까 나도 그냥 하시는 말씀이려니 했어. 그래도 그냥 넘어가긴 영 마음에 걸려서. 내가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짬을 내서 올라와 통장이고 뭐고 다 확인해보려던 참이었어. 그런데 하필 그 직전에 이렇게 사고가 나버린 거야. 그 말에 머릿속이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어머니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니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것조차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그건 확인해봐야 할 일인 것 같다. 내가 치매에 대해 알아봐서 기억이 나는데 치매 어르신 중에 도둑 망상을 겪는 경우가 흔한 것 같아. 정신이 흐려진 엄마가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착각하고 그걸 사실이라고 믿으시는 거지. 그런데 제 얘기를 듣고 손톱까지 물어뜯으며 고민하던 여동생이 이런 말을 내뱉어 저를 기겁하게 했습니다. 오빠, 이건 정말 말하기 싫었는데 새언니가 지금 장례식장에 없는 게 난 자꾸 마음에 걸려. 마치 엄마가 돌아가시는지 아닌지 확인하려던 사람처럼 임종을 보자마자 없어져 버렸다니까? 혹시 엄마 통장이라고 새언니가 무슨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미경이가 엄마를 얼마나 끔찍하게 챙겼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저는 펄쩍 뛰며 여동생을 나무랐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위해 쏟은 정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여동생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층 더 단호해진 목소리로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오빠, 내가 괜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진정하고 들어봐. 내가 얼마 전에 우연히 새언니를 소개해준 그 선배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 새언니가 전 남편하고 사별한 이유가 바로 낙상사고 때문이었대. 야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고 그 뒤에 새언니가 유산이랑 보험금을 꽤 많이 받았다는 거야. 그때는 그 얘기 듣고 그냥 언니가 안쓰럽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일 생기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걸 어쩌라고. 그 순간 전 남편의 낙상사고, 보험금,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사고와 뒤엉키며 도저히 떨쳐낼 수 없는 무시무시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이 좋아지신다던 어머니도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낙상사고로 돌아가셨고, 아내의 전 남편도 똑같이 낙상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니, 그냥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소름 끼치는 우연의 일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다 곰곰이 따져보니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 중에서 어머니 곁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도 아내였고, 살림을 도맡아 통장이며 살림살이를 가장 가까이서 들여다본 사람도 아내였어요. 간병인도 아내가 구했고, 그 간병인의 휴가도 아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었죠. 만약 정말로 어머니 통장에서 돈이 새어나갔다면 그 사정을 가장 잘 알만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저는 저 자신이 끔찍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전 남편 일은 그저 우연이겠지. 그 사람이 그동안 엄마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그렇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불씨는 좀처럼 꺼지지 않았어요. 가슴 한구석에서 자꾸만 냉정한 목소리로 누군가가 저를 향해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잘 챙기던 사람이 왜 하필 지금 사라졌을까? 왜 전화 한 통 받지 않는 걸까? 정말 떳떳하다면 시어머니 빈소를 이렇게 비워둘 리가 없잖아. 그 목소리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영정 속 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올려다보고 예전에 며느리 복이 터졌다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을 떠올렸어요. 만약 여동생의 말이 사실이라면 전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한 지붕 아래서 살을 맞대고 살며 그토록 믿어온 사람이 어머니의 마지막을 앗아간 장본인일지도 모른다니,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떨리고 소름이 돋는 것 같았어요.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흐르며 어머니의 죽음을 둘러싼 어두운 진실이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의심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저는 더는 견딜 수가 없어 다시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겠다는 생각만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고 신호음을 세어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번에도 안 받으면 어쩌나 싶어 가슴이 타들어가던 그때, 거짓말처럼 딸깍하고 통화가 연결됐어요. 순간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여보, 왜 전화를 이제 받아? 엄마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이 안 오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내의 대답은 제 상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어디론가 급히 뛰고 있는 듯 숨을 헐떡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 지금 못 가는데? 지금 공항이라 비행기 타야 해. 자세한 얘긴 나중에 할게. 저는 너무 놀라서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뭐? 공항? 비행기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잠깐만! 하지만 저의 외침이 무색하게 전화는 그대로 뚝 끊어져 버렸어요. 저는 손을 덜덜 떨며 얼른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미 전원이 꺼졌는지 신호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끊긴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 오긴커녕 공항에서 비행기를 탄다고? 도무지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믿기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 목소리도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슬픔에 잠긴 사람의 목소리라기보다 무언가에 쫓기듯 아니면 어딘가로 급히 달아나듯 숨이 턱까지 차 헐떡이는 목소리였어요. 남편이 모친상을 당해 돌아왔는데 자세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나중에 말하자며 쫓기듯 전화를 끊어버린 것도 정상이 아니었죠. 더구나 제가 알던 그 차분하고 다정하던 아내라면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옆에서 그 통화 내용을 고스란히 엿들은 여동생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울먹이며 제 팔을 붙들었습니다.
오빠 들었지? 새언니 비행기 탄다잖아. 이게 도망이 아니면 뭐야? 정말 새언니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면 어떡해? 나 무서워 오빠.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니라고,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받아치고 싶었는데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으려 그토록 애를 썼는데 아내의 그 한마디가 제가 쌓아 올린 믿음의 뚝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의 수상한 통장 이야기, 전 남편의 낙상사고와 보험금, 그리고 시어머니의 빈소를 비워둔 채 외국으로 떠나는 아내까지, 그 모든 상황이 하나의 끔찍한 결과를 가리키는 것만 같았죠. 그렇게 머릿속에서 수십 갈래 생각이 부딪히는 동안 저는 한 가지 큰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대로 손 놓고 있다가는 어머니의 억울함 죽음도 영영 묻히고 아내도 놓쳐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제 안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치열하게 싸움을 벌였습니다. 한쪽에서는 말도 안 돼. 네가 아는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 하고 외쳤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건데? 하고 다그쳤어요. 만약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정말 아내가 어머니를 해코지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저는 어머니께 두 번 죄를 짓는 셈이 되는 거였죠.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도 모자라 죽음의 진실마저 외면한 불효자가 되는 거니까요. 반대로 아내가 결백한데 제가 의심하고 신고한 거라면 그건 그것대로 평생 갚지 못할 죄가 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저에겐 지옥이었죠. 그래도 저는 결국 한쪽을 택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눌렀습니다. 상중에 경찰을 부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어머니의 마지막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면 그 길밖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잠시 후 경찰관 2명이 빈소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참담한 표정으로 그동안의 일을 차근차근 털어놨어요.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뇌출혈로 돌아가셨다는데 아무래도 단순 사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 통장에서 돈을 빼간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신 건지 정식으로 수사를 좀 해주십시오. 제 말을 들은 경찰이 수첩에 무언가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몇 가지를 더 물어왔어요. 평소에 어머니 재산 관리는 누가 하셨습니까? 통장이나 도장 같은 건 누가 맡아두셨죠? 제가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은 아내가 어머니 살림을 거의 다 챙겼습니다. 그 통장이며 도장이 어디 있는지도 아내가 제일 잘 알았을 겁니다. 말하면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입으로 아내를 점점 더 궁지로 몰아넣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거기서 멈추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가장 하기 힘든 말까지 꺼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좀 조사해 주세요. 방금 통화를 했는데 공항에서 비행기를 탄다고 했어요. 시어머니 장례도 안 치르고 도대체 어디를 간다는 건지 빨리 찾아주실 수 없을까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전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한 배우자를 제 손으로 불구덩이에 밀어넣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만에 하나 아내가 정말로 어머니를 해친 거라면 자식된 도리로 그냥 보내줄 순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뒤로 경찰은 곧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아내의 출국 기록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죠. 선생님의 배우자는 이미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30분쯤 전에 베트남행 비행기에 탑승한 걸로 확인됩니다. 베트남이라는 말에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베트남이라니.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경황 없는 와중에 아내는 무슨 일로 그 먼 나라까지 간 걸까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도무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어요. 그때 제 곁에 있던 여동생이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봐 오빠, 내 말이 맞잖아. 새언니는 외국으로 도망친 거라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엄마 빈소엔 오지도 못하고 그 멀리 달아났겠어. 저는 맥이 탁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애써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아내가 정말 죄를 지었다면 더더욱 그대로 놓아줄 수 없었고, 만에 하나 다른 사정이 있다면 그건 역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경찰에게 매달리듯 부탁했습니다. 형사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베트남으로 갔다면 그쪽 경찰이라도 협조를 구해서 공항에서 붙잡아 주실 순 없습니까? 이대로 놓치면 영영 진실을 못 밝힐 것 같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사안이 중대한 만큼 국제 공조를 요청해 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베트남 경찰 쪽에 협조를 구해 아내가 입국하는 공항에서 신병을 확보하도록 손을 써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비로소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베트남으로 가겠습니다. 가서 직접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 만약 오지 않으려 하면 설득해서 데려오겠습니다. 저는 한시라도 빨리 아내의 입에서 직접 진실을 듣고 싶었습니다. 정말 어머니를 해친 건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곡절이 있는 건지 그 답을 듣기 전까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경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자칫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정말 무슨 일을 저지른 거라면 막다른 곳에 몰린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요. 그냥 저희한테 맡겨두고 빈소를 지키시는 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직접 가야겠습니다. 만약 정말 그 사람 손에 어머니가 봉변을 당하신 거라면 제가 어떻게 여기서 멀쩡히 상주 노릇을 하겠습니까? 제발 저도 같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비장한 표정으로 부탁하자 결국 상대도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동생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베트남으로 가야겠어. 미안하지만 여기는 네가 좀 지켜줘.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오빠 꼭 그래야만 해? 여동생은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제 굳은 결심을 느꼈는지 더는 말리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영정 앞에 다시 한번 절을 올리며 속으로 굳게 다짐했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진실을 밝혀낼게요. 만약 누군가 엄마를 그렇게 만든 거라면 그게 누구라고 해도 꼭 벌받게 할 거예요. 그렇게 저는 비통한 마음을 가슴에 묻은 채 어머니의 빈소를 뒤로하고 또다시 공항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소식을 듣고 서둘러 돌아왔던 그 길을 이번엔 아내를 잡으러 다시 나서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공항으로 가는 내내 저는 휴대폰에 저장된 아내의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셋이서 벚꽃놀이를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시어머니를 부축한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이 그날따라 사뭇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이 사람이 정말 어머니한테 몹쓸 짓을 했을까? 그 다정한 얼굴 뒤에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얼굴이 숨어 있었던 걸까? 아니, 난 그래도 당신을 믿고 싶어. 제발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줘. 잠시 후 비행기에 오르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기만 했습니다. 과연 베트남에서 절 기다리고 있는 진실이 무엇일지, 그곳에서 마주할 아내의 얼굴이 어떤 얼굴일지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창밖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 뒤로 몇 시간의 비행 끝에 마침내 저는 베트남 공항에 내려섰습니다. 낯설고 더운 공기가 훅 끼쳐왔지만 그런 걸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어머니 빈소를 떠나올 때부터 비행기에서 내리기까지 내내 제 심장은 한순간도 진정되지 않았거든요. 막상 아내를 마주하면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아니 그 얼굴을 똑바로 볼 수나 있을지 도무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걱정을 안고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현지 경찰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제가 그토록 찾고 싶던 아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있더군요. 우리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베트남 경찰이 입국하던 아내를 공항에서 곧바로 붙잡아둔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다가가자 저를 발견한 아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된 채
두 눈은 시뻘겋게 충혈돼 있었죠. 어찌 보면 그 몰골이 죄를 짓고 쫓기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무언가를 고민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헌데 어쩐 일인지 그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머릿속에 가득했던 모진 말들이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엉거주춤 서 있는 사이 먼저 입을 연 건 아내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기까지 어떻게... 당신 찾으러 왔어, 여보. 나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당신은 왜 빈소도 안 지키고 여기 베트남까지 와 있는 거야? 어? 일단 그것부터 좀 말해줘. 저는 다그치는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실 비행기 안에서는 아내를 보자마자 멱살이라도 잡고 따져 묻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초췌하게 야윈 아내의 얼굴을 보니 무작정 몰아세우기 전에 자초지종부터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아내라면 분명 지금까지의 행동에 무슨 곡절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제 말에 아내의 눈에 그렁그렁 차오르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여보, 당신 나 안 믿고 의심한 거 아니었어? 경찰까지 보내서 나 붙잡으라고 했다던데. 그건... 그래, 뭐 솔직히 의심도 했어. 안 했다면 거짓말이지. 그런데 그것보다 난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 입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어. 엄마 통장에서 돈이 자꾸 빠져나갔다는 얘기도 들었고 당신은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 제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나한테 다 말해줘. 부탁이야. 제가 그렇게 사정하듯 말하자 아내가 가슴을 치며 울먹였습니다. 난 도망친 게 아니야, 여보. 오히려 그 반대라고.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아내의 그 절박한 목소리에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가만히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부터 어머니 통장이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 수술하고 받은 보험금이랑 매달 들어오던 연금이 쌓여 있어야 할 통장인데 누가 자꾸 야금야금 돈을 빼가는 적이 있더라고. 처음엔 나도 영문을 모르겠더라. 뭐? 그럼 엄마가 하신 말씀이 사실이었던 거네? 저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응, 다른 건 미처 다 확인을 못해서 모르겠지만 분명히 더 큰 피해가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차근차근 알아보려던 참이었는데 하필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거야. 나도 경황이 너무 없었어. 아내의 이야기를 듣자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가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단순히 치매로 인한 도둑 망상이 아니었다는 말이니까요. 정말로 누군가 어머니의 돈에 손을 대고 있었다면 그건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가시지 않았어요. 설령 그 말이 사실이라 해도 그렇다면 아내는 왜 하필 어머니 빈소를 비우고 이 먼 베트남까지 한마디 설명도 없이 날아온 걸까요? 제가 그 점을 캐묻자 아내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고용한 간병인 때문이야.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부터 그 간병인이 감쪽같이 연락이 끊겼어. 그날 아침에 갑자기 전화를 해서 하루만 휴가를 달라더니 내가 집에 가서 어머니를 발견하고 어떻게 된 건지 물으려고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는 거야. 근데 어머니가 끝내 돌아가셨고 진실을 아는 사람은 그 간병인 같았어.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직접 구해서 어머니 곁에 둔 사람이잖아. 그래서 책임감 때문이라도 꼭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 그 간병인? 그제야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그 간병인이 휴가를 냈다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간병인도 의심해야 했는데 저는 동생에게 아내의 전남편 사고에 대한 말을 듣고 무조건 아내만 먼저 의심한 겁니다. 마치 아내가 일부러 간병인을 휴가 보내고 사고를 위장했다고 짐작해버린 거죠.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는 계속 어두운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근데 문득 예전에 그 간병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 베트남에서 식당 하는 아들이 하나 있다고 얘기했던 게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무작정 쫓아온 거야. 내가 그 식당 이름을 알고 있거든. 한인 식당이니 맘만 먹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도망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라진 간병인을 잡으러 왔다는 겁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경찰에 말했어야지. 왜 엄마 빈손은 지키지도 않고 당신 혼자 이러는 게 말이 돼? 그러자 아내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이건 다 내 짐작일 뿐이지 확인된 건 아니잖아. 혹시 내가 오해한 걸지도 모르고. 그리고 만약 어머니가 정말 내가 구한 간병인 때문에 돌아가신 거라면 난 그 빈소에 앉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어머니 영정사진을 볼 자신이 없었어. 여보, 나 억지로 믿어달라고 사정하지 않을게. 그냥 조사해보면 다 나올 거야. 그 간병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머니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제발 조사해달라고 해. 난 떳떳하니까 얼마든지 한국 가서 조사받을게. 아내의 그 단호한 말투에는 일말의 두려움이나 주저함도 없었어요. 거짓을 꾸며대는 사람 특유의 흔들림도 없었죠. 그렇다고 의심이 완전히 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진실은 한국에 돌아가면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었어요. 결국 아내는 베트남 경찰과 우리 측의 협조 속에 저와 함께 다시 한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아내는 줄곧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여보, 난 정말 떳떳해. 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모셨는진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해. 그 말을 하는 아내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봤어요. 만약 아내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결백한 사람을 의심하고 죄인으로 몬 천하의 몹쓸 남편이었죠. 반대로 아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저는 어머니를 해친 원수를 곁에 두고도 원망 한마디 하지 못한 멍청하고 어리석은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 어느 쪽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기에 저는 그저 어서 빨리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바랬습니다. 귀국 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어요. 경찰은 아내를 조사하는 동시에 어머니의 통장 거래 내역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듣게 됐죠. 담당 형사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 선생님 부인 말씀이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게 정말입니까? 네, 그 문제의 그 간병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지난 몇 달간 베트남에 있는 자기 아들한테 꽤 큰 돈을 송금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라 자기 월급으로는 도저히 보낼 수 없는 액수를 여러 차례 나눠서 보냈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 상가 임대료를 모아두던 통장이 아예 해약됐어요. 거기 엄청난 고액이 들어있었던 거 아시죠? 그 돈도 고스란히 자기 아들과 며느리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형사는 진지한 얼굴로 서류의 숫자들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송금 시점을 보니 어머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시기와 거의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은행 CCTV를 확보해서 확인해본 결과 그 간병인이 벌인 짓이 분명합니다. 그럼 제 아내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 겁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보면 부인께서는 오히려 피해 사실을 밝히려고 애쓰신 쪽에 가깝습니다. 물론 수사는 더 해봐야겠지만요. 그 순간 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신음해야 했어요. 저와 동생이 의심했던 아내가 진실을 쫓고 있었고 정작 어머니의 돈을 빼돌린 건 다른 사람이었다니. 제 손으로 아내를 신고하고 경찰까지 끌어들여 그 먼 나라에서 붙잡아 오게 했던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비행기 안에서 흘리던 눈물과 결백을 호소하던 절박한 목소리가 떠올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조사실에서 몇 시간째 고통받고 있는 아내를 어떤 표정으로 마주해야 할지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한편으론 어머니의 죽음에 들이온 진실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돈을 빼돌린 게 바로 그 간병인이었다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날 간병인이 휴가를 핑계로 자리를 비웠던 것도, 사고 직후 감쪽같이 자취를 감춘 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어머니의 그 낙상 사고도 정말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형사에게 매달리듯 물었어요. 형사님, 그럼 그 간병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 돈을 빼돌린 게 그 사람이라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정말 그냥 넘어지신 게 맞는 건지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그 간병인 역시 베트남으로 출국한 정황을 포착하고 현지에서 행방을 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간병인도 현지 경찰의 손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다행히 베트남 경찰과의 신속한 공조 덕분에 아들이 운영하던 한인 식당에 숨어있던 그 사람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경찰의 입을 통해 전해들은 그 사람의 자백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베트남에서 식당을 하는데 장사가 안 된다고 죽는 소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 통장에 손을 댔다고 하더군요. 간병인은 그렇게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더니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놨다고 했습니다.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 어머니를 꿰어 위임장을 만들고 그걸로 예금을 야금야금 빼내왔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그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같은 짓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던 겁니다. 그러다 욕심이 점점 커진 간병인은 마지막으로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어머니의 남은 예금까지 몽땅 해약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따라 어머니의 정신이 너무 멀쩡하셨던 모양입니다. 자기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셔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그만. 뒤로 이어지는 경찰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정신이 또렷하게 돌아온 어머니가 간병인을 붙잡고 돈을 내놓으라며 실랑이를 벌였고, 그러다 다급해진 간병인이 어머니를 밀치는 바람에 어머니가 넘어져 정신을 잃으셨다고 했어요. 그러자 간병인은 어머니를 화장실로 옮겨 단순 낙상사고처럼 위장한 뒤 그대로 달아나 버린 겁니다. 전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도저히 분을 참지 못하고 형사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단순히 넘어져 돌아가신 게 아니란 말입니까?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본인도 밀친 사실을 인정하고 범행 직후 시신을 옮겨 사고를 위장한 정황까지 다 자백했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끔찍한 진실을 전해 듣는 순간 전 그 자리에서 통곡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무섭고 억울하셨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신이 흐려졌다 맑아졌다 하는 그 짧은 틈에 자신을 속이고 돈을 빼돌린 사람을 알아보고 얼마나 절박하게 매달리셨을까요? 하마터면 단순 사고로 영영 묻힐 뻔했던 어머니의 죽음, 그 끔찍한 진실을 끝내 밝혀낸 사람이 다름 아닌 제 아내였다는 것을 저는 그제야 똑똑히 알게 됐습니다. 잠시 후 모든 혐의를 벗고 풀려난 아내가 조용히 울고 있는 제 곁으로 돌아왔지만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눈물을 펑펑 흘리며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의심하다니. 당신은 어떻게든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한 건데. 지금은 그런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잖아. 몇 시간 뒤면 어머니 발인이라며. 어서 가자. 그러더니 아내가 말없이 절 일으켜 장례식장으로 안내했습니다. 뒤늦게 빈소로 돌아온 저희를 보고 여동생도 눈물을 쏟으며 아내의 손을 붙잡고 빌었어요. 새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미안해요, 언니. 오빠는 계속 언니를 믿으려고 했는데 제가 옆에서 부추기는 바람에. 하지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말없이 상복을 입고 제 곁에 나란히 서서 조문객을 맞아줬습니다. 그 묵묵한 모습이 저희의 사과를 받아준다는 뜻임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발인을 준비하던 아내가 어머니 영정을 바라보며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도 어리석었어. 그 간병인이 더 멀리 도망치기 전에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마음만 앞서서 당신을 기다리지 못하고 혼자 뛰어들었어. 우리 둘 다 어리석었지. 그러니까 이제 더는 그 일에 마음 쓰지 말고 어머니 잘 보내드리는 것만 생각하자.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란 사람이 자기를 의심했는데도 아내는 끝까지 저를 탓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제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는 그 깊은 속을 보며 저는 제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는지 사무치게 깨달아야 했죠. 발인 날 아침, 저와 아내 그리고 여동생이 나란히 서서 어머니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엄마, 며느리 억울함도 엄마의 억울함도 다 풀렸어요. 그러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못난 아들이 며느리에게 진 마음의 빚은 평생 갚으면서 살게요. 저는 영정을 품에 안은 채 속으로 그렇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끝까지 어머니의 명예와 진실을 지켜준 아내에게 전 이제 남은 생을 다 바쳐 보답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것이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이 못난 아들이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는 걸 잘 아니까요. 얼마 후 간병인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아내 덕에 진실이 밝혀져 어머니를 억울함 없이 보내드릴 수 있게 된 거죠. 전 지금도 그때 아내를 끝까지 믿어주지 못한 제 잘못을 후회하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부디 이 사연을 함께 하신 여러분은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도 소중한 사람에 대한 굳은 믿음을 지켜나가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